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이전의 국가발전 전략과는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은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돼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해왔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이전부터 밀려온 개혁과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입니다. 균형 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공약만 해놓고 뒤로 밀었던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시작전권의 인사도 역시 이관도 역시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방패장 부지 선정은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 노무 공급 체계도 10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 과정에서는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의 재무구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미룬 일은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 추진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들의 대표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법개혁 추진위원회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 주신 것입니다. 법조교육의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입법이 돼야 합니다. 사학법 가지고 이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발목이 잡혀야 합니까? 왜 사학법이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사법개혁을 할 수 없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 잡기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좀 풀자. 이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하루속히, 연금개혁도 지금 뭐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하루속히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방송 방식에 관한 싸움도 좀 늦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방통융합의 문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도록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국가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 관청을 두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 생각이 다르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법 빨리 정리해서 우리 소위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이 날개를 달고 헐헐 국제 경쟁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 좋으니까 국회에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방송계에서도 너무 방송의 주도권, 방송의 어떤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해결합시다. 한미 FTA, 4대 보험 징수 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들이고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어 놓으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꺼내놓고 해야죠. 모든 것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의제화하고 많은 일을 제도화하고 많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은 제가 해도 되게 비슷할 것 같으면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저는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단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조재익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BS 조재익 기자입니다. 신년연설에서 신년연설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 이런 연설 원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육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어렵다고 본다는 단서를 달긴 하셨는데 최근에 북미 비대위 협상이 좀 진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곧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육자회담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통령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대통령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남북 정상회담의 그 추진을 위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야당이 대선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건만 갖춰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만 갖춰진다면 임기 내에 아니면 대선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복지 동시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자회담이 큰 틀입니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고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우리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북핵 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은 육자회담에서 북미 간의 중심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돼야 남북 간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육자회담이 잘 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쪽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끌어붙이고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육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일부 이제 야당이 들고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에는 여당이 하라 하고 들고 나오는데 하라는 것도 정략이겠지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정략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도둑질이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옆집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연한 정치 공약이 공세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인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대통령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당신 책임을 다하라. 할 일을 다하라. 다만 혹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러한 점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 하지 마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1년 전 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지지가 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지라는 건요. 저도 한때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후보 때. 지지만 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얘기는 앞으로 좀 안 꺼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포착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시도도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동국 기자님. 한국일보 이동국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그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시는 그 원인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 우리 당의 해체 또는 분열이 기정사실할 경우 대통령 거처와 관련해 탈당설, 우리 당 사수설, 적극 개입설 등 예의가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그 당시 처음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이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당론 또는 통합론 전부를 그 지역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금 그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신당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린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서 매우 국민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당원들 보기도 매우 미안합니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당하면 무소속되면 정치 사실상 힘이 없죠.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어지럽고 그 정당들도 성공 못하지요. 그래서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당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당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치 노선이 내세운 노선이 중도 통합 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 통합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못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가 너무 조금 성향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깨지 말고 크게 뭉쳐서 갑시다.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차이가 있더라도 더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 또 차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요,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를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통합의 기술인 점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다 갈라버리면
우리는 민주주의 성공 못합니다. 국가적 통합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도 극복하고요. 지도부가 무능하다. 누구누구가 좀 흔든다. 이런 것을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땐 항상 전당대회 해서 수습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의 뿌리를 굳히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능과 혼란이라면 모두 노력해서 당을 통합해내자. 대통령 때문에 정 걸린다면 당내에서 갈립니다.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있어야 이 당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까지 김건태 의장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요 좋습니다. 신당하겠다는 분들하고도 협상하겠습니다. 저를 있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해두고 좀 붙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건이라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고 대통령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당을 나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직간접으로 뜻을 전해 주시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이 당에 내 앉을 테니까 대통령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마음 먹고 이미 마음이 떴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또 자원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고 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당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은 열린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 통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100% 지역에서 경쟁 없이 안방에서 경쟁 없이 그 배지를 달 수 있는 보장은 열린우리당이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 없이 거저먹겠다는 거 아니면은 나머지 이런 열린우리당으로도 다 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내왔던 동지들 아닙니까? 갑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본심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거 가상하다고 어떻게 저를 대통령으로 시켜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한시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뜻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원외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 노선은 대개 중도 진보 또는 일부 중도 보수까지 포함해서 말하자면 중도 통합으로 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당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우리당이 분당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 때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보를 위해서 만든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제 때문에 당이 안 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까? 정당 하나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다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당 키우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가 여론조사에 보면 다 떠나 있고 지역구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을 다 그 타박을 주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모든 잘못 용서하시고 저와 열린우리당 결부하지 마시고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CBS 김재덕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BS 김재덕 기자입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발의하신 이후에 찬성 여론이 일부 반대 여론으로 돌아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가 발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야당들이 개헌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서 탈당을 요구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략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조건 없이 탈당을 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개헌 발의는 역사적 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의무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혹시 신임 문제와 개헌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완전히 포기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개헌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또 당선자 시절 꾸준히 발언해 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언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임 기간 중에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또 국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2005년 7월 달에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개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헌을 검토해 본 것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비서실의 개헌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보고에 대해서 그때 개헌 관련해서 정치권에 상황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를 좀 지켜보고 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달에는 이젠 더 늦추기가 어렵다 싶어서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2006년 그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는 지자체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6월 달에 다시 이런저런 보고가 있을 때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고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지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일날 지시를 하고 12월 12일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 어느 때 내가 아마 정기국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개헌안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내부의 논의에 쭉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서 주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2005년입니까? 2005년. 그럼 작년 2006년이 지자체 선거죠. 오늘 작년이 지자체 선거입니다.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 같은 것을 기다려보고 있었는데 아무 동향이 없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정치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동안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립, 당적 이탈, 중립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무도 반갑다 하지 않는 중립 내각을 저 혼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중립 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반갑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국 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국 내각이 대연정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죠?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 내각 얘기는 안 나와야죠. 임기 단축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고려해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개헌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 단축을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네. 다음 연합뉴스 성기용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 성기용입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현재 대선 구도로는 여론조사에 비춰볼 때 여야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 야당 후보 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원으로서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지 여권 후보의 선출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시거나 영향력으로서 관여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의 시대 정신,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참여정부의 뒤를 이어나갈 차기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자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7년 대선 때도 의외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1위 후보가 떨어진 건 맞죠. 그야말로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 교체는 되피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권에 대항마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결국은 그 대항마가 아니고 아마 이맘때도 역시 한 자리 또는 5% 안에 있던 제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 말 3월 초 이제 근데 그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다시 도로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요. 이제는 도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말고 막판에 바로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마 10월 말입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드라마지요. 저는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더러 겁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너무나 국민들의 힘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두렵게 정치를 합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아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통하던 사람들 그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우리 당에서 바깥으로 내통하는 우리 당내에 그 분열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 났다고 모두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마십시오. 아직 희망을 가지고 도리를 쫓아 열심히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적 관측입니다. 저에게 보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관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거냐라는 것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영향을 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다음 시대 정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정책에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노무현은 경제를 모른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자하고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 뭐 경제 잘한다,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 잘한다, 경제학 좀 했다고 공부 잘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관계없이 전 세계 경제를 살린 정치인들은 영화 배우 출신도 있고 그냥 정치인 출신도 있고 보통 그 경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사회투자, 이것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어디로 갈지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제 희망사항은 그것이 차별성이고 거기에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눈 딱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뭘 놓쳐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어느 때 조금 있으면 오른쪽으로 와버리고요. 잠시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 부동산 제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고 잠시 놓쳤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조금 그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또 실책이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경제 무슨 이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제보다 100배나 밝은 사람들이 다 저를 참모들인데 보좌하고 있어도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다 놓쳤습니다. 경제 실력, 경제 이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또 그러면 또 조직 장악력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다. 전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는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특별한 떡 사주고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지만 열심히 했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했고 실력으로 그 사람들을 승복하고 있다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좀 쟁점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경남일보 하만주 기자님. 경남일보 하만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안 부결 시에 대선 주자를 비롯하여 개헌안에 반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추궁이 되겠습니까? 대선 정국에 관여하시겠다는 뜻인지요? 그리고 퇴임하시면 저희 경남도민이 되십니다. 고향 생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치는 계속하실 의향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책임 추궁한다는 것이 비판하겠다 이 말씀이겠죠. 달리 법적 근거가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도 않는 일이죠.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사회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 내용의 본질적인 문제, 한계와 문제 그런 것을 고칠 기회를 다 놓쳐놓고 이제 개헌도 못하고 하면 그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이겠죠.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인가? 대선 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들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용이라고 덮어 쓸까 싶어서 준비해놓은 2년씩 준비해온 정책을 덮으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법적으로 제도화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도화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됩니다. 중요한 의제는 대선 때 내놔야 어느 후보가 그런데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야당 후보가 가져가도 제가 무슨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 하고요.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제가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 인적 자원의 활용 방안 내놓으면 인적 자원에 여야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고 대선용이냐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져가십시오. 좋은 거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균형 발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뭐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서는 저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응답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대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태도입니다. 대선에 관계 있고 없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대선 중이라도 내일 선거날이라도 제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 없습니다. 전 그것이 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고요. 사실상의 정치 불신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모험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제가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 내용은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 쫓아낼 거냐 안 쫓아낼 거냐의 그 거대한 정치판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여기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 걸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서울신문 박홍기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서울신문 박홍기 기자입니다. 인사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또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보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한미 FTA 관련해서는 그 협상 문건의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아울러 협상 타결의 목표 시한이 3월 말까지인데 그 주요 쟁점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미국 측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양보를 통한 협상 타결에 무게를 두고 계신지, 아니면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전 지금 교체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누구로 하고 누구가 하면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 상태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뭐 협의해도 좋고요. 지금은 뭐 구체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알아서 좀 저로서는 뭐 그 일 잘하고 계시니까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뭐 일 잘하고 계신데 잘 해주시면 되죠. 당이 꼭 필요해서 돌리 보내달라 하면 또 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문건 유출, 이것은요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요. 미국도 지금 강경파, 온경파에서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다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여정부에 와서 비로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건 유출이 적어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정부 안에서는 없도록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서 조그만 보고서 한 장이라도 누출된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안에서 문건 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쯤 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나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뭐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 그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지만은 양쪽 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결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물으셨는데 그 전략입니다.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나빠지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FTA에 임하는 입장은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협상하는 사람이 안 하려고 생각하면서 협상하는 그런 것은 불성실한 자세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죠.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서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신뢰받는 정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단체 편도 아니고, 정부는 이익을 보는 기업들 쪽만의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지만은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신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임 정치의 본질입니다. 대표이사 사장 임명했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의 결정에 맡겨놓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나쁘면 사장 바꾸는 것이죠. 일일이 주주들이 사장실에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하고 너 틀렸지
자료 보자 이렇게 하면 그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조나단 대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로이터 통신의 조나단 대처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까? 만약 핵실험 우려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예. 제가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외교 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 언론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관점,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져, 그래서 전 세계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뭐 별 나쁠 거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더라도 당장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 경제가 바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 제까지 한마디 해가지고 그 아픈 보도에 핵실험 가능성 있어 하고 보도 나가는 것은 그건 제가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뭘로 단정하냐고 또 물으실 것이고, 혹시 뭐 제 말이 틀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은 대비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슨 그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비한다고 떠벌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의 모든 복잡한 상황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함께 고려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일도 드려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또 정확하다 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위기를 근거 없이 보도하는 외국의 언론과는 좀 차별 있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파이낸셜 뉴스 차상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차상근 기자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03년부터 한 8차례 정도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가격 안정을 주장해 왔는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가격 안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동성 관리 문제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부분 조금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성 관리 문제나 대출 규제, 거래세 이런 부분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실수요자들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다른 미세 조정, 정책의 미세 조정 생각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서히 말하자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버블도 갑자기 꺼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꺼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소위 연착륙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보유세 제도 올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모든 거래 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근거과세,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제도도 복원됐고요. 강력한 공급 정책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저 공급 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 정책. 이전에는 시장 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 위에 서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정부 조직을 거기에 맞게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있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통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정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이젠 별 재미 못 볼 것입니다. 너무 큰 소리를 쳐놓고 자꾸 또 했는데 어쨌든 자꾸 또 하는 바람, 자꾸 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또 더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거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부동산 엄청나게 한번 올랐고 80년대 말에 삼저 호황 와가지고 90년대 초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값 올랐었죠. 그렇게 올랐고 그 뒤에 이제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요. 2002년까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미처 못 봤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22년도, 21년도에 엄청 올라버렸더라고요. 올라버렸고 그다음 또 이제 계속해서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이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정부 오고 난 뒤에부터 무역 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한 500억 불 쌓였을걸요. 참여정부 와서 600억 불 또 쌓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돈이 절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깎였죠. 정부에서 만든 안이 국회에 가서 깎였습니다. 깎였고요.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가서 깎여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또 다시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제가 올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올린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전부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이 정도이면 옛날엔 잡혔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자꾸 150mg 쓰다가 300mg 올라갔다 500mg 지금 700mg 올라갔지 않습니까? 테라급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놔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매니페스토 복잡한 거 꺼내지 말고 부동산 뭐 고칠 거냐 그거 딱 그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 하나 무리하시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사야죠 집. 그건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요.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좀 손해본다. 이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수요자가 그렇습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 이자가 좀 올라갔으니까 손해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왜 앞질러 사가지고 그렇게 그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내모르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낭패 보지 않도록 이미 산 걸 어찌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하고 보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지금 유동성 관리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 조정은 실수요자 부분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무슨 자꾸 그 6억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올해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소득세 그 10% 정도밖에 실효세율이 10% 정도밖에 지금 안 붙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이 대책의 틀을 깨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의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저는 무리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 받아서 사놨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익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전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통제합니다. 이런 그 비상 사태에는요, 그 다 선별할 수가 없고 통제하고 비상 사태 고비가 넘어가고 하면 하나씩 둘씩 통행이 재개되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뭐 그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앞으로 질문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강원일보 최병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강원일보 최병수입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나서고 계시고요. 그 전 국민들의 유치 열기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현재 유치 전망과 앞으로 정부의 유치 전략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참여 정부가 그 균형 발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균형 발전에 상당한 그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산적한 지역 현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장항산업단지라든가 그 세금만 지원 문제라든가 혁신도시 갈등 문제 그리고 수도권 규제 문제 등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 나가실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질문이 상당히 그 딱딱한 질문만 됐는데 그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가장 그 하시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뭐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뭐 그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산업단지 부분은 아직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무슨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 제가 기술적 검토를 지금 여러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사전에 소위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토대해서 만든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안에 이용 같은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지 이 그냥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뭐 해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그 내용까지 사업 내용까지 너무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그런 그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의 갈등 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건 뭐 지역에서 좀 조정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뭐 어디서나 이런 그 지역 간의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말 그 정부가 어렵습니다. 뭐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뭐 그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특별히 뭐 한두 개 무슨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딱 꼽아놓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포괄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정부 혁신이 뭐 그 저는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좀 어느 수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혁신 부분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혁신은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정부 혁신에 관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제안해놨더니 법 이름이 정부 혁신에 관한 그 기본법이라고 해놓으니까 또 야당이 그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는 모양인데 뭐 이름 뭐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그건 국회가 또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은 혁신은 정부 혁신은요 그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름을 뭐 바꾸어서 해도 아무리 바꿔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혁신입니다. 세계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했다고 참여정부가 공이 특별히 설 일도 없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상대방 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고요. 뭐 그런 혁신 하나만은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책임 있게 일 잘하는 정부 우리가 만들어가고 공직 사회가 그런 공직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NHK 타카타 히로츠코 기자님. NHK 타카타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베타 쪽 경제 수역 문제 등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납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납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아베 정권과의 온도차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 일본을 방문하시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전직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그 일본 국민들의 그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자회담 틀에서 납치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또는 북핵 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또 아마 육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아마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 육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우선해서 처리하자. 중요한 문제이지만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때그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국 정부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해결되면 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관계에서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어떻게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뭐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저 참배 참배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그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를 거절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아베 총리께서는 신사 가시진 않았고요. 뭐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의 심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것 보고 대통령이 원활하게 외교를 하도록 비판 없이 바라보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좀 일본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여론도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한일 관계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돼. 왜 일본만 이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계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더 그 협력의 분위기, 협력의 그 어떤 그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평화의 바다를 얘기해서 뭐 많이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외교 채널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았으므로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로 한번 제의해 본 것인데요. 공식 제의는 아닙니다만 제의해 본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고심을 한 끝에 한 가지라도 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국에겐 그 바다는 동해고 일본에겐 그 바다가 일본해인데,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득세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얘기도 안 할 바에는 정상끼리 왜 만납니까? 근데 고민을 좀 해주시라. 그것을 뭐 수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 수용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해봐 주시라. 진지하게.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이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립니다. 그렇게 좀 대성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인데요.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 비판하시는 분들께,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정상회담 자리 같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07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